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정평가 법규를 강의하게 된 이제 서병수 변호사입니다. 서병수 변호사고요. 오늘부터 이제 16회에 걸쳐가지고 감평사 관계법규 객관식 문제풀이를 할 텐데, 일단은 강의, 일단 여러분들 수업 준비 방식을 좀 말씀드릴게요. 학습 방법, 강의 계획서에 보시면 학습 방법이 있거든요. 예습을 좀 해오시는데, 예습을 해오실 때 이 책을 보지 마세요. 이 책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본서 있죠. 기본서라든가 아니면 요약서 있죠.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고 오세요. 예, 두 가지 보고 오세요.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씩 풀어갑시다. 풀어가시면서 이 문제집에다가 틀린 걸 체크를 해야 돼요. 틀린 걸 체크를 해놓으세요. 해놓으신 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복습을 수업 시간에 틀린 거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복습을 할 때 이제 틀린 거 중심으로 이제 정리를 하세요. 예, 그래야지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틀린 거를 이제 오더노트 만들면 더 좋고요. 뭐 체크해도 상관없고요. 오더노트 만들면서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습하실 때 기본서나 요약서를 하시고 이 책 가지고 예습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문제를 하나씩 풀면서 틀린 문제를 문제집에다가 체크를 해요. 틀린 거. 그다음에 복습을 이 틀린 거 중심으로 복습을 하시고 뭐 오더노트를 만들어도 상관없고요. 오더노트 만들기 귀찮으면 이 책을 가지고 오더노트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OX집에 돼 있거든요. OX집으로. 이제 여러분들 오지선대이긴 한데 OX집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오지선다를 OX를 거기 곤란한 문제 두면 곤란한 문제는 오지선다고 유지하고 몇 문제 안 돼요. 그다음에 올해 기출문제 있죠. 2024년도 기출문제. 2024년 기출문제도 오지선다로 유지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책을 다시 또 OX 만들려면 또 책 개정 작업을 또 열심히 해야 돼서 시간 많이 걸리고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이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기출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올해 나온 기출문제는 OX로 다 공부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을 배치해놨거든요. 그래서 올해 문제 풀어보면 기출문제 열심히 공부하면은 올해 문제는 80점 맞을 수 있다. 80점. 80점 알 수 있어요. 기출문제 열심히 풀어도 80점 맞아요. 대박이죠? 예. 매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대체로 여러분들 상대평가가 아니고 여러분들 시험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70점만 넣으면 돼요. 관계법규는 70점만 넣으면 되는데 좀 아슬아슬하잖아요. 건기학하고 해기학 이 까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점수 받기도 쉽지 않고, 그래가지고 70점보다 조금 더 유를 맞으셔야 되거든요. 80점 근처에 가주셔야 되는데 올해 기출문제 보면 기출문제만 열심히 보고 가더라도 이제 80점 맞을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작년 여러분들 올해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국토기획법이니 무슨 법이니 해가지고 법이 많이 개정됐어요. 개정돼가지고 시험 보기 전에 아마 정리하는데 힘들었을 텐데 한 문제도 안 나왔죠. 예,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감평사 관계법규를 강의하면서 법률이 개선된 거 신경 안 썼어요. 개선된 건 알고 있었는데 신경 안 썼어요. 왜냐면 그거 정리하고 또 여러분들 또 특강하고 하다 보면 불필요하게 공부량만 늘어나거든요. 예. 기껏 나봐야 한 문제밖에 안 나와. 한 문제. 기껏 나봐야 개정 법률 나와. 한 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한 문제 더 맞추겠다 하느니 기출문제 한 번 더 풀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특강을 같은 안 했는데 다행히 올해 시험에서 한 문제도 안 나왔죠. 개정 법률에서. 아마 내년 나올 겁니다. 내년 나올 텐데 기본 강의 때 다 해드렸는데 기본 강의 때 다 해드렸어요. 개정 법률은. 아마 이제 이거 강의 끝나고 좀 이따가 몇 달 후에 마무리 강의 할 때도 개정 법률 강의 할 테지만 이번 문제풀이 강의는 개정 법률이 안 나와요. 왜냐면 올해 한 문제도 안 나오기 때문에 개정 법률 안 달아주거든요. 안 달아주는데 기본서라든가 아니면 요약서 강의할 때 한 번 더 그때 들으시면 되고, 일단 개정 법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
이 시간에는 기출문제를 학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예습은 일단 시험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예습을 하시고 예습을 기본서나 요약서 가지고 예습을 하시고 저랑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틀린 거 풀어가면서 틀린 거 체크해놓고 복습은 틀린 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습을 하세요. 오형노트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또 틀린 거를 다시 기본서나 요약서로 복습을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1차 시험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제 올해 시험 통계를 잠깐 볼까요? 올해 통계 여기 이거만 봅시다. 채점 결과만 이거만 봅시다. 보통 보시면 여러분 제일 잘하는 과목이 부동산 원론이 제일 잘해요. 잘 보이나요 이거? 이게 이 배포형이라 해가지고 이게 확대가 안 되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 원론이 제일 잘해요. 점수 제일 높죠. 그 다음에 관계복귀도 나쁘지 않아요. 두 번째로 높죠. 예,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민법도 잘하시고. 근데 문제는 어디예요? 이 경제학하고 회계학이죠. 이제 응시자 평균 점수가 경제학은 43.39, 회계학은 41.19. 이제 평균 점수가 그렇다는 얘기고 까락률 보시면 반이에요, 반 50% 가까이 되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하고 회계학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경제학하고 회계학은 꾸준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하는 것처럼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과목들 민법이나 부동산 원론이나 관계법규는 수업할 때 그때 잠깐 할 때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일단 경제학하고요 회계학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빠르게 한 50% 가까이 까락이 나오기 때문에 경제학하고 회계학이 50% 가까이 까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경제학 몇 점 맞는 걸 해야 되냐면 55점 이상은 맞으셔야 돼요. 55점 이상은 맞으셔야 돼요. 이게 최저 점수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학은요 45점은 맞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이 이제 평균 점수가 절대평가니까 60점 넘어야 되죠. 평균 60점 넘어야 돼요. 몇 점 모자? 15점 모자라죠. 경제학에서 15점 모자라고. 아니죠. 경제학에서 15점이 아니라 5점이죠. 5점. 회계학에서 15점 모자라고. 한 20점 모자라요. 다른 이제 이 15점, 5점, 15점 모자라는데 이제 합쳐서 20점 모자라는데 다른 과목에서 보충하셔야죠. 그래서 민법하고 부동산 원론하고 관계법규에서 딱까라고만 해서 70점만 맞으면 돼. 70점. 그러면 플러스 30이죠. 이것은 마이너스 20인데 전체적으로 플러스 10이죠. 대체로 62점 맞으면 이제 62점 맞으면 합격하는 거죠. 네, 이렇게 맞으면 합격하는 거죠.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경제학과 회계학이 꽈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조차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관계법규는 이제 제가 부동산 관계법규만 국회의원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래서 부동산 관계법규는 70점만 넣으면 돼요. 70점만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 공방향은 경제학하고 회계학을 이제 55점, 45점 이상을 맞으셔야 된다. 예. 그런다.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이제 볼 텐데 이제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70점 맞으면 돼요. 70점 맞으면 되는데 시험이라는 게 딱 70점 맞으면 이제 시험 붙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얘기를 더 할게요. 이제 교재를 봅시다. 교재를 이제 넘어갑시다. 여기 교재 몇 페이지입니까? 교재 2페이지 추측 경향하고 주요 내용 이거 잠깐 봅시다. 부동산 관계법규는 8가지가 아닌데 9가지 법률 봅니다. 여기
국토계획및위원회 법률부터 밑에 줄 부동산 채권, 동산 채권 등의 담보한 법률 이렇게 해서 9개를 봐요. 이게 옆에 있는 취지문서가 써 있는데 이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 픽스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토계획 및 위원회 법률이 13문제 나와요. 13문제 나와요. 13문제. 그 다음에 동산 채권담보법이 1문제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3개에서 4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다 열 필요는 없고.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국토계획법은요 13개에서 11개를 맞추셔야 돼요. 11개 맞추셔야 돼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좀 몇 번 강의 듣다 보면 강의 듣고 책 보다 보면 어렵지 않거든요. 뭐 내용 자체는 어렵지만 이제 강의 듣고 책 몇 번 보면 쉬워집니다. 11개를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요 다 맞추셔야 돼요. 단 이 건축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거 두 가지 있죠. 건축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어렵습니다. 내용도 많고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다 맞추기 하면 이것을 안 되죠. 그래서 반만 맞으면 반타작만 하세요. 이것은 반타작만 하세요. 예, 반타작만 하세요. 그 다음에 좀 어디가 어렵냐면 여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중에서 지적에 관한 규정을 이것만 나오는데 공간정보법을 줄이면 공간정보법은 양이 많은데 다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지적에 하는 사항만 시험이 나오거든요. 이게 4문제 나와요. 4문제 나오는데 양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양이 많지 않은데 내용이 좀 어려워서 다 맞추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3문제 맞추자. 3문제 맞출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몇 개예요? 40개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얼마예요? 4, 5, 7. 마이너스 7이네? 네, 마이너스 7개. 그러니까 몇 개예요? 33개. 33개면 77.5예요. 77.5점일 겁니다. 77.5점일 겁니다. 이렇게만, 이 기본 겁니다. 그래서, 근데 올해가 이제 대체로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기출문제만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70점, 80점 넘어가요.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열심히 공부를 안 하시거나 안 하시고 기본수만 열심히 보시니까 아까 말했던 50점대 나오죠. 50점대, 60점대가 나오죠. 기출문제를 열심히 보셔야 되는데 기출문제만 열심히 보셔도 70점은 넘어가요. 기본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80점 넘어가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다. 그래서 아무튼 11개 이렇게는 맞추셔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국토계획법 열심히 하시고 건축법하고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은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서 4문제 중에서 두 문제씩 맞추자. 그다음에 공간정보법은 양이 많지 않지만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3개는 맞추자. 나머지는 뭐예요? 다 맞추셔야 돼요. 그런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다 맞출 수 있어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을 하셔야지 이런 관계법중 이렇게 전략을 짜서 시험 준비를 하셔야 회계학이나 경제학을 할 시간이 확보가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나왔네, 여기. 우리의 목표 점수보다 70점에서 75점, 80점이다. 75점에서 80점 사이. 이렇게 맞는다. 그래서 학습방에 보시면 모든 법률은 완벽하게 학습하지 말자. 항상 강의하신 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완벽하게 학습하지 말자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법하고 도정법 때문에요. 이 두 가지 법률이 양도 많고요. 내용도 어렵고 그래서 이거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갑니다. 그래서 이 두 법률은 4문제씩 나오는데 그중에서 2문제씩만 맞추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자. 아셨죠? 4문제에서 2문제씩만 맞추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국토계획 및 위원회 법률, 국토계획법은 철저하게 학습하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3문제 나오는데 11개 맞추자. 그 다음에 일단 쉬운 법률은요. 만점을 목표로 한다. 예, 여기 써놨네요. 부동산 가격공시법, 감정평가사법, 고유수산법,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채권담보법은 이게 비교가 쉽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다시 기본서 보시면 기본서 보실 때 어려울 수 있지만 기본서 보신 다음에 기출문제 풀고 다시 기본서 보시면 쉬워요. 그 다음에 동산 채권 담보 보면요. 뭐랑 똑같냐면 이 부동산 등기법하고요. 물권법 있죠. 물권법 또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동산 채권 담보 법은 여러분들 민법 공부하시잖아요. 물권법에서 물권법 있죠. 물권법하고 이 등기법 있죠. 등기법을 합쳐놓은 거예요.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또 한번 30분 정도 30분 정도만 보면 한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거저 먹는 겁니다. 이 동산 채권 담보법 해가지고 법률 제목이 낯설어서 그렇지 보다 보면 물권법하고 등기법을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30분만 보면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법률은 쉬운 법률이기 때문에 만점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출주문. 기출문제는요 반복해서 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학습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학습 방향 다 끝났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뭐다? 이 책만 열심히 하시면 80점 넘습니다. 80점 넘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에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기본 강의 들으시거나 아니면 요약서 강의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기출문제는 없기 때문에 아직 출제된 바 없기 때문에 여기는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봅시다. 이제 됐죠? 예, 됐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갑시다. 이제 진도는 천천히 하루에 30페이지 정도 나갈 겁니다. 아마 30페이지 정도 나갈 것 같아요. 30페이지씩. 작년에도 30페이지 나가가지고 시간이 안 모자라거든요. 조금 남았는데 올해도 30페이지 나가면 여러분들이 진도 늦지 않게 쫓아올 수 있을 겁니다.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토 이제 오리엔테이션 다 끝났고 이제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 나갈 텐데 일단 오늘 첫 시간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 네,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30페이지 정도씩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30페이지 해당하는 부분 문제집에서 30페이지 해당하는 부분에 기본서나 요약서를 보세요. 쭉 보고 오세요. 보고 오시고 그 기억 가지고 저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한 문제 한 문제 OX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OX 판단 가능한 것은 이제 안 보셔도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 쉽게 어렵지 않게 맞추는 문제는요. 시험 볼 때까지 안 보고 가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시험에 점수가 잘 안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틀리는 거 있죠. 틀리는 거. 계속 틀리는 것은 또 틀려요. 틀리는 문제는 또 틀려. 그래서 이것들은 철저하게 학습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더노트 만들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아요. 예. 오더노트 가지고 노트에다 써보는 거야. 이렇게 써보는 거야 한번. 그래서 노트를 정리해가지고 공부하시면 아주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점수가 팍 올라갈 겁니다. 아마 올해 그 1차 시험 본 분 중에 60점이나 70점대 맞으신 분들 있죠? 아니 50점대 맞춰가지고 50점 맞으신 분들은 솔직히 60점은 기점을 해서 밑에하고 위가 갈려져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공부를 하시고 이제 시험 봤을 때 60점 살짝 넘어갔다면 이것은 이제 기본서 학습이 돼 있다는 겁니다. 기본서 학습이 돼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다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한데 암기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문제 풀면서 역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문제 풀고 그다음에 역으로 기본서를 학습하시면 점수가 잘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분 60점 넘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서나 요약서 가지고 예습을 해오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랑 같이 문제 풀어보시고 틀린 거를 복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복습하셔야 돼요. 기본서 가지고 이렇게 오더노트 만들면서 공부를 하시면 이게 20점이 올라가요. 20점이 플러스 20점이 올라가요. 어렵지 않게. 근데 이 과정을 하지 않으면 점수가 그 점수예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근데 60점 밑으로 가신 분들은요, 뭐가 문제냐면 기본서 학습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기본서 학습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서부터 다시 보셔야 돼요.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본서 다시 보시고 문제 푸시고 기본서 다시 보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셨죠? 아무튼 하루에 30페이지 정도 나갈 테니까 이거 맞춰서 예습을 해오세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문제 풀어갑시다. 국토계획법은 13문제 나온다 했습니다. 13문제 나오니까 그 중에서 11문제를 맞추자. 갑시다. 교재 2페이지입니다. 이제 이 페이지에는 국토계획 및 위원회 법률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 돼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일단 전체적 흐름부터 봅시다. 가장 큰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국가계획이 있어요. 국가계획은요 전국 단위 계획입니다. 전국 단위 계획. 전국을 단위해서 계획을 만든다는 거죠. 이거 뭐냐면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을 누가 만드냐면 중앙행정기관이 만듭니다. 중앙행정기관은 이제 장관. 예를 들어서 행안부 장관, 국토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장관입니다. 장관이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 그러니까 국가계획은 전국단위 계획이고요. 누가 만든다? 중앙행정기관이 만듭니다. 장관이 만든다. 그럼 어떤 내용이 포함되냐면 좀 더 말씀드렸듯이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에 포함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 어디에? 국가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국가계획입니다. 국가계획. 그 다음에 그 밑에 단위 뭐냐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어떤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이제 제시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계획 기반해서 광역도시계획이 만들어지고요. 광역도시의 기초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기본계획이 만들어집니다. 보시면 도시기본계획이란 특광시군입니다. 특광시군.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 어디요? 세종시. 특별자치도 어디요? 제주도. 그 다음에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오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기초에서 또 만들어진다. 이렇게. 근데 나중에 보겠지만 특광시 계속 나와요. 특광시군 계속 나와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국토계획법은요. 기본적인 계획이 특광시군을 기본으로 하고 특광시군. 그럼 이제 지방자치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고 시군은 기초자치단체인데 이게 어떻게 도시계획의 기본 단위가 되지? 이런 거죠.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토를 보면 예를 들어서 도가 있죠. 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도가 있고 그다음 맨 끝에 구가 있어. 구. 서울시에 뭐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구가 있다는 거죠. 그 중간에 특별시, 서울특별시, 광역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그다음에 시, 수원시, 화성시 이런 시가 있고 군이죠. 군단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면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면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 도를 다니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짜기에는 너무 넓어서 이걸 하지 말자. 구는요. 구를 다니해서 도시계획을 짰기에는 너무 좁아. 너무 넓어. 너무 넓어가지고 이걸 도시계획을 도 단위에서 도시계획을 만들기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지 않고요. 구는요 너무 좁아요. 너무 좁고. 그러니까 관악구를
관악구, 뭐 서초구, 동작구를 기본 단위라서 도시계획을 만들면요 너무 좁아요. 왜냐면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관악구를 기초 단위라서 기본 단위라서 도시계획을 만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연접해 있는 동작구나 서초구 구로구하고 연접해 있잖아요 관악구가. 그러면 이제 인접해 있는 구를 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계획을 집어넣기 힘들어요. 다 연결하기 힘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좁아가지고 이것도 도시계획의 기본 단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특별시, 광역시, 시군이 이게 가장 적정한 면적이라는 거죠. 예. 서울특별시하고 수원시하고 이게 대표적인 게 서울이고 서울특별시고 대표적인 게 수원인데 면적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면적이 비슷하다는 거죠. 광역시 대표적인 게 인천광역시인데 인천광역시하고 서울시하고 면적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군의 대표적인 게 군이 뭐가 있을까요? 연천군? 요새 군도 많이 없어져가지고 연천군 합시다. 연천군하고 인천광역시하고 면적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도하고 구가 아닌 그 중간에 있는 특광시군을 이게 도시계획 수립의 기본 단위를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 수립의 기본 단위. 그래서 계속 특광시는 계속 나와요. 특광시군이 계속 나와요. 근데 특별자치도 특이죠? 여기다 특자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면적이 도보다는 작고 구보다는 큰 이 중간 어딘가에 있는 면적을 비슷한 면적 만들다 보니까 이게 특광시에 나오더라. 그러면 자료 대봤다는 거죠. 서울특별시하고 연천으로 갔나 안 갔나 이렇게 이제 딱 재보면 완전 똑같지 않죠. 똑같지 않은데 대체로 비슷하더라. 이렇게 해서 특강시온이 계속 나옵니다. 특강시온이. 그래서 특강시온보다 도시계획 수립의 기본 단위다. 기본 단위. 도시계획 수립의 기본 단위다. 우리나라 국토계획법은 특강시온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강시온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아무튼 도시군 기본계획을 만듭니다. 특강시온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만들어집니다.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이에 기초해서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이 만들어지죠.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이제 특강시에 또 나오죠.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여러 가지 계획입니다.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전, 보건, 복지, 안보, 문화에 관한 계획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도시군 기본계획보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나오면 더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이렇게. 5가지. 보시면 하나씩 배울 겁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관한 계획이 있어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하는 계획,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용도지구에 관한 계획. 이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 두 번째 용도구역 하나입니다. 용도구역에 뭐가 있냐면 개발제한구역 하는 계획. 그린벨트를 말해요. 그린벨트. 그다음에 도시 자연공원구역에 관한 계획, 시가조정구역에 관한 계획이 있고요. 수산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계도시수, 계도시수죠. 계도시수. 그 다음에 보시면 밑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있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새롭게 만들어진 겁니다. 새롭게 들어왔어요. 공간 재구조화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용도구역이죠. 용도구역. 여기 세 가지가 용도구역 하는 계획입니다. 다시 봅시다. 좀 이따가. 그 전에 그 국법에는요.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그다음에 도시자원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고 뭐가 또 있냐면 입시 규제 최소구역이 있었어요. 입시규제 최소구역인데 이게 삭제가 되고 이제 이게 만들어놨어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해가지고 세 가지 용도구역 하는 구역이 세 가지 들어왔어요. 이렇게 중요하겠죠.
올해는 안 나왔지만 내년에 나올 겁니다. 이거. 올해는 안 나왔지만 내년에 나올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올해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기본서나 요약서를 보시고 공부를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 그 다음에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기반시설에 가는 거, 철도, 뭐 도로, 공원, 체육관 이런 것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게 있고요. 도시개발사업은 신도시 만드는 거예요. 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은 신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신도시. 지금 일산시가 신도시잖아요. 일산시가 만들어진 지 오래됐는데 신도시를 만든 사업도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에 해당한다. 이 정비사업에 관한 게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죠. 나중에 도정부 공부할 때 할 겁니다. 아무튼 정비사업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하는 게,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이제 지구단위 계획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구단위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도계획법은 이제 도나 구가 아닌 특강식을 기초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지구단위 계획을 만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구단위 계획. 반드시 구는 아니고요. 구 중에 일부일 수도 있어요. 서울시면 여기가 이제 요즘에 관악구가 있잖아요. 관악구가 있으면 관악구 중에 일부 있죠. 일부. 여기를 이 관악구 중에 일부를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반드시 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이제 지금 특강식을 기초해서 도시계획이 만들어지는데 좀 좁혀가지고 계획을 만들 특강시간의 일부, 이거 특강시간이잖아요. 특강시간의 일부에 대해서 계획을 만들고 할 때는 지구단위 계획을 만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보다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 뭐가 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있고요. 그 다음에 용도구역이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원권구역, 그 다음에 시가조정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게 있고요. 기반시설에 관한 거 있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거 있고, 정비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이런 것들이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새롭게 만들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란 토지 이용,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립한 것이다. 용도구역이죠. 용도구역. 예. 용도구역인데 이제 이제 이런 것들을 완화한대요. 완화하는 거래요. 강화하면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서울시 같은 거 예를 들면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시 같은 거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거 보면 개발이 거의 다 됐거든요.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개발이 웬만하면 다 돼 있어요. 새롭게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새롭게 건물을 지을 수 없어요. 예. 도시계획 쌓기도 힘들어요. 도시계획을 또 만들어서 일산같이 또 신도시 만들기 힘들어요. 왜냐면 인구가 전혀 줄잖아요. 줄기 때문에 공간은 공개하는 새로운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없게 돼 있고 일단 개발은 다 돼 있고 멀쩡한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이제 잘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용도구역이 지정이 되면 일정한 행위 제한들이 있게 되거든요. 이게 다 행위 제한. 토지 이용, 용도구역이 지정되면 이런 것들이 제한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건물 짓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한이 되는데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만들어서 이 용도구역에 주어지는 행위 제한들을 완화시켜가지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써보자. 예, 인구도 줄고 도시계획 만들어서 전국토가 개발이 다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만들어진 거를 잘 활용해보자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입니다. 세 가지가 보시면 도시혁신구역이죠. 구역이죠, 구역. 도시혁신구역.
관한 계획이 있고, 복합용도 구역이 있고요. 복합용도 구역. 그 다음에 도시균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세 가지 있어요. 어렵지 않죠, 이거? 이런 것들이 공간 계획 구조화 계획입니다. 도시 혁신구역, 도시 복합용도구역,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이 세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시험 내년에 나올 거, 한 문제 나올 겁니다. 이거 나올 거기 때문에 기본서나 요약서를 보시고 학습을 꼭 하세요. 이제 처음이니까 이 문제가 내면 처음 문제잖아요. 처음이기 때문에 쉽게 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어렵게 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획이 만들어지면 이제 계획을 실행해야 되죠. 계획을 만들고 계획을 끝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실행해야 되잖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보시면 계획을 만들어서 계획을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 행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하는 거죠.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그래서 보시면 개발 행위는요. 개발 행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 행위 관련된 개발 및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 세 가지가 있다. 나중에 봅시다. 예, 이렇게 있고, 네, 도시군 계획 사업은 세 가지야, 세 가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은요, 아까 여기 위에 있죠, 위에 있잖아요, 여기 신도시 만드는 거. 정비 사업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관악구에 체육관 없다. 체육관이 있긴 한데 체육관 없다고 칩시다. 관악구에다가 체육관을 짓고자 해요.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아니면 관악구에 신도림역에서 여기가 들어오는 도로가 좀 좁다. 넓히겠다. 그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이렇게 이것이 지금까지 이 표가 기본서에 있는 지금 노트 2페이지 교재 2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이 국토계획 및 유한화물 내용 전체입니다. 전체. 이제 이거 하나하나 해서 자세히 들어가게 되죠. 하나하나 돼서. 그래서 교재 3페이지 봅시다. 3페이지 총칙입니다. 총칙. 이제 문제 하나하나 보면서 OX를 판단하세요. OX를 판단하시고 틀린 것은 여러분들 책에다가 체크하시면서 보세요. 문제 1번 봅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은 국가계획에 포함될 수 없다. OX. 포함되죠. X 되죠. 포함되죠. 국가계획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국가계획은요. 중앙행정기관을 만드는데 장관이 만드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X가 되죠. 그래서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아니면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조문 그대로 냈죠. 그래서 국가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될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OX 판단하세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OX. OX 5죠. 아까 봤던 거죠. 5죠. 해설 보시면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 조문 그대로네요, 여러분들. 네. 조문도 많죠, 지금. 조문도 많아요. 3번.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OX. XX.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 포함되지 않죠. 도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조문이 있어요. 보시면
도시군 계획이란 특광시군이죠. 시군의 관할 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에 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된다.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하고 도시군 기본 계획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도시군이죠. 이게 뭐냐면 특광시군을 말해요. 특광시군이 말해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시는요, 도시잖아, 도시. 그다음에 군이 있죠. 도시군은요, 특광시군을 말해요. 특광시군.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토기획법은 그 도시계획을 어떤 단위로 한다? 도시군을 기본 단위로 수립한다. 도시군은 뭐다? 특광시군을 말해요. 됐죠? 예.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 학습이 안 되신 분들은요, 문제가 한 문제 하면서 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기본서 학습이 되신 분들은요, 정리하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면서 OX 판단 쉬우면, 내가 판단 쉬워지면, 내가 기본서 학습이 어느 정도 돼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틀린 문제 중심으로 해서 틀린 문제 중심으로 해서 오더노트 만들면 점수가 올라가고요. 한 문제 푸는데 OX만 잘 안 된다. 그러면 기본서 학습이 안 됐다 생각하시고, 기본서 학습을 좀 충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봅시다. 4번 문제.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원화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의 발전. 수도권 땡이다. 수도권이 아니죠. 국토계획 보면 전국토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전국토. 수도권 땡이에요. 전국토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죠. 국토계획법은. 그래서 수도권이 틀린 겁니다. 보시면 그 다음에 훼손된 자연환경 경관의 개선 및 봉헌. 좋은 말이네. 되는 거고. 기본 원칙이니까 좋은 말을 써야겠죠. 주어진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의 정체성, 문화유산의 보존,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대응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하는 것도 기본 원칙이네요. 됐죠? 수도권 땡이다. 이제 해설은 여러분들 보시고, 보세요. 좋은 것만 다 썼어요. 근데 보시면 이것도 하나 봅시다. 이것도. 저출산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대응과 새로운 기술 변화를 적용한 최적의 생활 환경 제공. 그것도 이제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이다. 수도권만 안 나오죠. 수도권에만 안 나오잖아요. 왜냐면 국토계획법이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수도권 나오면 땡이죠.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5번. 이거 작년에 왔던 건데 작년 많이들 틀렸죠. 도시의 지속 가능성, 생활 인프라 수준의 최종 평가 주체는 누구다? 시도지사이다. OX. 도시의 지속 가능성, 생활 인프라 수준의 최종 평가 주체는 누구다? 시도지사가 아니죠. 국토부 장관이죠. 국토부 장관. 작년에 좀 어려웠죠.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해설 보시면 국토부 장관은 도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에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지속 가능성,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하는 주체는 누구다? 국토부 장관이 한다. 국토부 장관이 한다. 그 다음에 좀 올라가셔서 6번.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에는 토지의 효율성, 환경 친화성, 생활 공간의 안정성, 쾌적성,
편의성 등에 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지속 가능성, 도시의 지속 가능성이죠. 도시의 지속 가능성 평가 기준은 뭐다? 토지 이용 효율성, 환경 친화성, 사용 안정성, 쾌적성, 편의성 등의 사항을 고려한다. OX. 좋은 말만 써있죠? 5입니다. 5. 좋은 말만 써야겠다. 5입니다. 5. 그래서 보시면 이제 도시의 지속 가능성 평가 기준, 생활 인프라 평가 기준 보시면 정리해놨는데 도시 지속 가능성 평가 기준은 토지 이용 효율성, 환경 친화성, 그다음에 생활 공간의 안정성, 쾌적성, 편의성 등의 하는 사항을 평가하고요. 생활 인프라 평가 기준은 그다음에 보시면 보험용도 고려한 생활 인프라 설치의 적정성, 이용의 용이성, 접근성, 편리성 등을 평가 기준합니다.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또 나왔죠. 2023년 작년에 나온 거예요. 그죠? 작년이죠. 작년 나온 것을 이제 OX로 해놓으니까 생성하시는데 한번 봅시다. 한번. 생활인프라 평가 기준에서는 보급료 등을 고려한 생활인프라 설치의 적정성, 이용의 용이성, 접근성, 편리성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뭐죠? 5죠? 아까 봤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죠? 지속 가능성, 생활인프라 평가 기준. 생활인프라 평가 기준 보시면 보급료 등을 고려한 생활인프라 설치의 적정성, 이용의 용이성, 접근성, 편리성 등을 하는 사항을 평가 기준을 한다. 8번. 보시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 융자의 지속 가능성, 생활인프라 수정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OX. 5입니다. 5. 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은 이제 이 지속 가능성, 생활인프라 수정 평가 결과를 이제 일부나 전부를 공개할 수 있어요. 공개할 수 있고, 이 평가 결과를 어디에 활용하냐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을 하는 특별법이 있는데, 이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이 보조. 돈 들어가잖아요. 도시재생하면 돈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을 보조할 수도 있고, 융자할 수도 있고요. 융자를 뭐냐면, 대출을 해준다는데, 대출. 보조는 돈 그냥 공짜로 주는 거고, 융자는 뭐예요?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토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포괄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지원 등의 평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지속 가능성, 생활인프라 수준의 평가 결과를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9번.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양국토부 장관이 평가한 도시 지속가능성 평가를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OX. 반영해야 한다. 국토해양장관은 지금 국토부 장관이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잖아요. 옛날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부 장관이 평가한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X자 있어. 반영해야 됩니다. 해설 보시면 주어를 보세요. 국가와 지자체죠. 지방자치단체는 평가 결과는 뭐예요? 지속가능성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결과를 도시군 계획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해야 한다. 또 나왔죠. 그러니까 2010년도에 나오고 이게 지속가능성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가 돼서 2010년에 나오고 2023년에 또 나왔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반복되는 것들은
이제 적게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되는데 기출문제 제일 적게 반복되는 경우가 60점정도 60% 정도 돼요. 제일 안 나왔을 때가 올해 같은 경우는 80%예요. 80%. 예, 이 사이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출문제가 60%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올해같이 80%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출문제만 공부 제대로 해도 이게 맞아요. 이렇게 조금 기출문제가 적게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 더 공부하셔야죠. 조금 더 기출문제가 올해같이 많이 나오면 기출문제만 공부를 해도 80점 넘어가는데 어느 때는 60%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좀 기출문제만 공부하고 되는 60점밖에 못 맞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대비해서 조금 더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어디다? 국토기획법 하고 그다음에 건축법과 도성법 뺀 나머지 부분. 그런데 그 정도 공부하시면 다 80점 넘어가요.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계속 반복된다. 말씀드렸고 계속 반복돼요. 나왔던 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그럽니다. 몇 번이죠? 10번? 여기서부터는 좀 잠깐 쉬었다 합시다. 예. 잠깐 쉬었다 합시다.